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맞습니다. 바로 네. 어제부로 우리가 2016년 한 해의 절반을 보냈는데요. 뿌듯하셨나요? 아니면 아쉬움이 많이 남으십니까요? 이런 기분에 따라서 남은 2016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도 반년이나 남았구나, 아니면 반년이나 흘렀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반년밖에 안 남았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간에 여러분 열심히 좀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남은 2016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내볼까 궁리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시작하시라고요. 맛있는 보양식 요리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 요리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참장어입니다. 참장어는 사실 저는 우리 지역 분들만 잘 드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광주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과연 광주에서 먹는 참장어의 맛은 어떨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하모라 불리는 참장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여름이면 건강식을 많이 찾는데요. 참장어 하면 여름철 보양식의 대표 주자죠. 맛이 아주 담백하고요. 지금 보양식에답게 아주 좋은 음식 같아요. 몸에도 힘이 나는 것 같고 아주 맛있습니다. 바다장어는 사실 오늘 처음이거든요. 근데 먹어보는데 뼈도 안 씹히고 굉장히 맛있어요. 한 2, 3인분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장 역시 장어죠. 제철 맞은 참장어. 부드러운 참장어 샤브샤브는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참장어 샤브샤브 맛보러 지금 출발해볼까요? 광주 광산구 수안동. 이곳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로 논밭이었는데요. 2004년 택지 개발이 되면서 광주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오늘의 맛집은 이곳 먹자골목에 위치한 바닷장어 전문점인데요. 아침부터 길을 나서는 정혜신 대표. 그가 향한 곳은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입니다. 샤브샤브엔 신선한 채소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물건 고르실 때 어떤 거 중점적으로 고르시는 거예요? 되게 이제 가장 크기, 신선함, 뭐 흠집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보고 하거든요. 싱싱하고 모양 좋은 채소를 찾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는 정혜진 대표. 사장님은요, 물건이 안 좋으면 절대 안 써요. 그리고 가격을 따지지 않고 제일 좋은 것만 쓰고. 같은 시간 식당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주인공 참장어가 도착했습니다. 청정해역 고흥에서 갓 잡은 자연산 참장어인데요. 참 싱싱해 보이죠? 공덕동에서 낚시로 전학으로 잡는 그런 바닷장어 하모라 합니다. 일본말로. 참장어는 이맘때 남해안 일대에서 잡히는데요. 바닷장어 가운데 영양가가 가장 높아 바닷장어의 황제로 불립니다. 힘이 어찌나 좋은지 뜰채로 잡지 않고 이렇게 철사로 잡더라고요. 잡는 방법이 되게 독특하시네요. 네, 이게 망으로 뜰채라고 하거든요. 뜰채로 떼다 보면 이게 이가 날카로워가지고 이게 힘이 좋으니까 잘 빠져나가기도 하고 꽉 물고 빙글빙글 돌아요. 돌아서 절대 안 놔주거든요. 주문 즉시 장어를 잡는 대표님. 남자가 해도 힘든 일을 여자 몸으로 척척 해냅니다. 장어 손질하는데 힘이 많이 들지 않나요? 네, 많이 들죠. 그래서 좀 힘이 알통이 생겼잖아요. 장어는 칼질이 중요한데요. 이 소리 들리세요? 잔갓이 잘리는 소리예요. 하모는 칼질이 우선이에요. 칼질을 촘촘히 하지 않으면은 씹을 때 혀에서 까끌까끌하니 뼈가 바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촘촘히 잘 하면은 뼈가 있다는 걸 아무도 느끼지 못해요. 장어 손질에 이어 샤브샤브에 쓸 육수를 준비하는데요. 양파와 무, 인삼, 대추 등 각종 야채와 한약재. 여기에 장어 뼈와 부산물을 넣고 끓입니다.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참장어 샤브샤브. 보기만 해도 바다의 싱싱함이 전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그 유명하고 귀하다는 여름 보양식 맞나요? 한어예요. 한우입니까? 네. 한어죠. 바다 장어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장어는 3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이용으로 먹을 수 있는 붕장어. 붕장어 일본 말로는 아나고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하모라는 거는 갯장, 우리나라로 갯장어, 일본 말로 하모. 그리고 3번째가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꼼장어라는 거. 그걸 먹장어라고 대부분 그렇게 칭합니다. 얘는 왜 이름이 하모인 거예요? 이제 이게 일본 말로 하무라고 하는 건데 잘 문다고 입을 벌리고 잘 물어요 얘가. 그래서 일본 말로 하무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하무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바닷장어. 그 중에서도 참장어는 회와 샤브샤브로 인기인데요. 6월에서 8월 이때가 딱 제철입니다. 아나고라 불리는 붕장어는 1년 내내 나오는데 주로 소금구이를 많이 해먹고요. 포장마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곰장어는 사시사철 맛볼 수 있는데요. 양념구이가 인기입니다. 샤브샤브는 이제 고기가 있잖아요. 네. 드실 만큼씩만 넣으시면 이게 넣으시면 5초 정도 기다리시면 이게 고기가 칼집 있는 대로 칼집 넣어진 대로 그대로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네. 이렇게. 자, 이때 건져서 먹어요? 네, 건져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약간 오징어처럼 변했어요. 네. 자,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부드러워. 아까 뼈 있었는데 뼈가 전혀 안 느껴지죠? 느껴져요. 예. 어떻게 뼈가 어디 간 거예요? 저 어디 갔지? 아 진짜 너무 부드럽고 담백한 그 맛에 먹나 봐요. 진짜 부드럽고.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참장어. 제철 맞은 참장어를 맛보기 위해 점심시간 식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장어는 특히 양파에 싸서 먹으면 기름진 맛이 가셔서 훨씬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장어 진짜 맛있어요. 싱싱하고 심장 뛰는 소리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엔 장어가 최고. 아니 꼭 여름 오기 전에는 한 번씩 먹어줘야 되는 음식 아니에요 이게. 건강에도 좋고 여름 나기가 참 좋아요. 먹어 놓으면 힘도 좋고.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고 기본 반찬들도요. 너무 깔끔하고 담백해요. 전기 배선 사업을 했던 강성봉 대표. 그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손맛 좋은 아내와 함께 식당을 열었는데요. 평소 낚시를 즐기며 장어의 매력을 잘 알았기에 바닷장어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힘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죠, 솔직히. 남의 밑에서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어요. 가서 연습도 하고 배우러 다니고. 손님들이 빨리 안 나온다, 빨리 달라, 이 집은 왜 이렇게 늦냐 이러면 사실 살아있는 걸 받으면 좋으시면서 늦는 거는 힘들어하세요. 힘든 나날이었지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믿고 오픈 이후 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제가 주방으로 가고 사실 우리 집사람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말을 못해서 손님들한테 나보다 더. 아 정말요? 그래가지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금. 손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요리가 더 쉽고 즐겁다는 정혜신 대표. 때문에 힘든 장어 손질을 맡게 된 거라고 해요. 제가 직접 내 주방에서 하니까 지금처럼 좀 조금은 늦어도 바로 잡아서 손님들한테 그 신선하게 드리는 거, 또 이제 그냥 저희가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그냥 지금처럼 변함없이 언제 와도 똑같다는 말, 그런 말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몇 년 뒤에 오셨어도 그대로다 이런 말 듣고 싶어요. 내 가족에게 먹인다는 생각으로 8년을 한결같이 바다장어 요리를 해온 정혜신 대표. 그녀의 손맛이 밴 참장어 샤브샤브로 올여름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 참장어를 육수에 살짝 데쳐서 이렇게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그 맛, 저도 그 맛 잘 압니다. 화면 보니까 더 먹고 싶어지는데요. 특히나 이 광주에서 고흥산 그 참장어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반갑고도 신기합니다. 그렇죠. 이맘때쯤 아니면 좀 먹기 힘든 요리니만큼 이번 주말 우리 가족들과 또 주변 분들과 함께 건강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전북 고창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름 과일의 지존. 아마 이 과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바로 수박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하우스 재배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과일은 제철에 먹어야 참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박하면은 흔히 그 빨간 과육, 그 까만 씨, 그 검은 줄무늬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지금 만나보실 이 수박은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네,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서 색다르게 변신한 수박들이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분과 비타민을 공급하는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 수박. 최근 수박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 중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먹다 보면은 항상 남고 쓰레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에 딱 들어갈 사이즈로 해서 작은 거나 아니면 잘라진 게 조금 더 경제적이고. 요즘은 이제 핵가족 시대 한 명에서 세 명도 있다 보니 좀 작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의 기호에 딱 맞춰 수박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박과는 크기, 색깔, 당도까지 다른 수박이 소비자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수박의 이유 있는 변신 속으로 함께 찾아가 볼까요? 수박의 고장 고창. 이곳에 특별한 수박이 자라고 있습니다. 200m 정도 가시면요. 거기 생태숲이 있는데 거기 수박이 이렇게 걸려있는 곳이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셔요. 안내해준 곳으로 따라가 보니 진짜 수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수박. 주먹만한 크기를 가진 이 조그만 수박의 정체를 알고자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수박인데요. 이건 애플 수박이라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작은 수박입니다. 일반 수박 같은 경우는 수박나무 한 주에 하나만 달아서 수확을 하는데 이 애플 수박 같은 경우에는 5개 이상 달아가지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재배장에는 사과 크기의 애플 수박부터 과육이 노란 수박 등 다양한 수박들이 시험 재배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노란 자태를 뽐내는 황피 수박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품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피 수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도 좀 노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박에 비해서 광합성 효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수박의 당도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황피 수박은 품종 육성을 안에 당도가 높은 수박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엔 시험 재배를 마치고 수확의 판매까지 논스톱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수박이 있다기에 찾아가 봤는데요. 그 화제의 수박 이름부터 독특합니다.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블랙망고 수박인데요. 새로운 신품종으로 새로이 개발돼서 고창리에서 특별히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껍질은 검고 망고처럼 노란 빛깔을 가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 블랙망고 수박. 기존 수박과 크기, 무게, 당도, 색깔까지 모두 다른데요. 이 수박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 비교해봤습니다. 일반 수박보다는 당도가 약 한 1~2%가 높고요. 맛도 식미가 아삭아삭해가지고 맛이 일반 수박은 전혀 틀립니다. 30년간 일반 수박만 생산한 정병철 씨. 그에게 블랙망고 수박은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수박에 접근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소형과 위주로 생산을 목표를 바꾸려고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부터 생산하지만 내년에 훨씬 더 확대를 많이 해서 이 소형과 수박을 생산해서 시장에 출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먹 크기의 애플 수박, 겉이 노란 황피 수박, 속이 노란 망고 수박, 그리고 일반 수박까지
백문이 불여일식 사람들에게 그 맛을 물었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과육이 되게 부드럽고 달아가지고 애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크기도 좀 작고 혼자 사는 저한테는 좀 먹기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편한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과육부터 껍질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수박. 다양하게 수박을 먹는 방법. 오늘은 저희가 한참 제철인 수박을 이용하여서 건강한 수박 화채와 수박 껍질을 이용한 맛있는 깍두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작은 스푼을 이용해서 먹음직스러운 수박을 준비해 봤고요. 오미자 엑기스를 준비를 했고요. 꿀을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얼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야,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 화채가 완성됐습니다. 오미자와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같이 시원하게 잡수시면은 여름철 가을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박 깍두기를 담그실 때 껍질까지 같이 활용하시면 조금 질긴 이런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껍질을 벗겨서 깍두기를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굵은 소금을 이용해서 10분 정도만 절여 놓으셨다가 헹구신 다음에 김치를 담그시면 되시고요. 마늘, 생강, 고춧가루, 액젓을 넣어 조물조물 묻혀주면 깍두기 완성! 수박 껍질을 활용한 깍두기는 바로 잡수실 때가 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상 수박과 함께한 맛있는 요리 시간이었습니다. 버리기 쉬운 수박 껍질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햇볕에 상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꿀팁인데요. 수박 껍질, 꿀, 글리세린을 섞은 물을 시트지에 적셔준 후 그대로 얼굴로 직행하면 내 피부가 좋아하는 수박팩이 완성됩니다. 수박 껍질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고 비타민 B도 많이 들어있어서 피지를 잡거나 염증을 잡아주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방법이 귀찮은 분들이라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수박 껍질을 얇게 썰어 자외선에 지친 얼굴에 붙여주면 광채 나는 얼굴이 된다고요. 영양에 미백을 더한 수박팩,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주로 저는 팩을 할 때 차갑게 하는데 이제 수박 이 팩은 되게 시원했고요. 별로 제가 오이향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이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팩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수박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 중입니다. 사과 크기의 애플 수박, 노란 껍질의 황피 수박, 속이 노란 망고 수박까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수박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하는 최고의 보양식 수박. 올여름도 수박과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본다면은 이게 진짜 수박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수박 만나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보통 흔하게 수박하면은 그 껍질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안에 있는 거 파먹거나 아니면 맞아요. 삼각형으로 잘라서 이렇게 먹기도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화면에서 보시는 애플 수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껍질이 얇기 때문에 사과처럼 이렇게 깎아서 드신다고 합니다. 네, 수박의 신세계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기호에 맞게 한번 챙겨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1분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하늘에 전체에 걸쳐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점심 무렵부터는 장맛비가 시작이 됩니다. 비는 시간이 흐를수록 양도 많아지고 바람도 거세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을 거쳐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 미리미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본으로 진로 체험 여행을 떠난 우리나라 청소년들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그 두 번째 이야기 저희도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네, 어제 화면 보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참 그 패기와 열정과 도전이 나보단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과연 무엇을 보고 익힐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시텐노지. 593년 쇼토쿠 대자가 백제 기술자 3명을 데려와서 지은 절이라 우리에게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인 백제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사찰을 지었다는 게 정말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복 신앙이 발달한 일본엔 사찰이 산속이 아닌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찰 문화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하얀 종이는 일본어로 오미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나 신사 가면은 100인이나 200인 듣고 자율적으로 종이를 딱 뽑아. 쫙 했는데 100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거야. 100엔을 통에 넣고 흰 종이를 뽑는데요. 만족스러운 점괘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운수대통. 되게 나왔어요. 저 꿈이 S대 가는 건데 S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점괘가 불만스러우면 이 줄에 꽁꽁 묶어놓고 가면 됩니다. 이제 묶었으니까 안 좋은 일이 피해 가겠죠? 금융과 무역의 도시 오사카에는 우리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고 제외 국민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와주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여기서 직접 총영사를 만날 생각에 학생들의 가슴이 콩닥거립니다. 제가 꿈이 외교관인데 이제 좀 있으면 실제 외교관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제 진로에 대한 확신도 얻을 거고 되게 많은 도움이 얻을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돼요. 발로 뛰는 영사란 별명처럼 제외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주고 있는 하태윤 총영사. 먼저 한국과 오사카의 긴밀한 외교 관계를 소개하는데요. 맘먹고 하긴 않으니까 이 오사카 지역은 한국과 역사적으로 아까도 긴밀하지만 물적 교류가 아주 중심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외교관이란 무엇인가? 궁금한 게 참 많은 학생들, 폭풍 질문을 쏟아냅니다. 살도록 해줄 수 있는 그중에서 가장 남는 대사관이 있다면 어느 국가나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과목을 좀 더 충실해야 되고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가는 게 좀 더 유리한지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어학을 좀 생활화시키는 노력 그리고 자기가 취미적으로 국제 문제 국제 뉴스가 나오면 시리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구나. 그래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좀 관심을 갖도록 해요. 다른 사람보다는. 외교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외교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없고 제 꿈을 더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푸른 청춘들을 닮은 오사카 하늘. 출출해진 배꼽시계도 달랠 겸 점심 먹으러 왔는데요. 얘들아, 뭐 먹고 싶니? 일본에 오면 라면을 꼭 먹어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먹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일본식 라면은 손으로 직접 생면을 뽑고 오랜 시간 육수를 우려낸 다음 다양한 고명을 얹어내는데요. 후루룩 후루룩 몇 발채로 들이키는 학생들. 라면 먹방 제대로 보여주네. 국물 진짜 맛있지 않냐? 난 국물 좀 짠 거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 자, 다음은 일본 3대 성 가운데 하나인 오사카 성을 둘러볼까요? 오사카 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후 인부 10만 명을 동원해 만든 성인데요. 이곳 천수각에서 보면 아름다운 조경과 오사카 시내가 손에 잡힐 듯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힘이 느껴질 만큼 웅장하고 위대한 건축물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궁궐과는 다른 일본만의 되게 특이한 그런 색깔이 묻어나는 건물인 것 같아요. 되게 금색을 쓴 등 되게 화려하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일본의 지중해 세도대에 떠있는 섬 나오시마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 산업 폐기물 쓰레기장이었던 곳을 예술의 섬으로 변신시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연간 50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이 다녀간답니다. 일본 사람들도 되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일본 거리도 깨끗해서 좋아요. 나오시마 재생 프로젝트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와 쿠사마 야요이, 이우환, 제임스 터렐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콜라보로 예술의 섬 나오시마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바다도 푸르고 자연 경관도 너무 멋있고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조형물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조화를 이루는 것도 멋있는 것 같고 평소에 쌓였던 공부 스트레스가 여기 와서 또 풀리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많은 여행자와 예술가들이 꿈꾸는 낭만적인 여행지가 됐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한번 잃어버렸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반성이 깃들여져 있는데요. 폐허에서 예술로 발상의 전환이 섬을 바꾸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나중에 유명한 건축가가 돼서 이런 예술섬에 제 건축물들을 만들어서 세계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 건축물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오시마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우환 미술관. 일본의 획기적 미술운동인 모노파의 창시자인 이우환 작가의 작품은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이우환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들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보다 보니까 그 현대 미술에 대해서 이제 흥미가 생기게 되고 이런 거를 다양한 관점으로 봄으로써 제 관점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에서 이우환 미술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학생들끼리 모여 이번 여행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쁘게 구하느라 뭘 느꼈을까 싶은데 굉장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내 꿈이 생겼다는 것. 두 개인데 하나는 4박 5일 여행을 통해서 지금 시기에 저희같이 좀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좀 더 넓은 세계에서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일본 한번 여행한다고 학생들의 진로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꿈과 솔직한 이야기가 서로에게 용기와 격려,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야. 이번에 4일의 시간이 빠르게 지났는데 아쉽게도 내 꿈을 못 찾아서 기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시간 동안 내 적성과 특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깊게 생각해볼 시간이 되지 않았나고 생각을. 여행이란 사는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을 통해 충북 학생들의 꿈이 좁은 틀에서 벗어나 세계로 미래로 크고 환하게 뻗어나가길 응원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섬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일본의 이 나오시마라는 섬도 굉장히 아름다워서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예술 작품을 보면서 감동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딱 저 나이 때 느낄 수 있는 감수성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기의 그 경험들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을 줬을 거라 확신을 하고요. 또 이번 캠프가 우리 아이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으면서 앞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올 가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또 예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번엔 우리의 문화 감성 지수를 좀 올려볼까요? 금요일의 우아한 만남이죠. 문화인 함께 하시죠. 한국성악가 특별 초청이죠.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이달 14일 저녁 7시 30분에 여수 애월마루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공연은 오페라의 고장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한국 성악가들과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음악회적 성격의 오페라 공연인데요.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즐길 수 있는 친숙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죠. 카르멘, 오텔로, 라보엠 등 익숙한 작품들의 주요 아리아들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평소 오페라 공연과는 달리 오케스트라 연주가 무대 중앙에서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실력파 성악가들의 풍부한 성량이 더해져 감동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지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예울마루에서 기획한 오페라 갈라 콘서트 7월 14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강현주와 함께하는 하루키의 영감 드뷔시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예울마루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공연에는 소리에서 풍경이 보이는 음악, 위대한 현대음악의 선고자인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와 해박한 음악적 지식으로 글과 음악을 들려주는 남자 하루키가 만났습니다. 매번 다른 매력으로 만날 수 있는 피아니스트 강현주의 브런치 음악회. 이번에는 드뷔시와 하루키의 만남을 플루티스트 이예린, 또 첼리스트 김용식의 음악으로 표현해냈다고 합니다. 언어의 연금술사 하루키와 만나는 나만의 아침, 강현주의 브런치 음악회는 이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순천 시민과 관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공연이죠. 한꺼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이 10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순천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때 처음 열린 아고라 순천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문화예술 공연의 프로 연주자들뿐 아니라 아마추어들에게도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주 공연은 조례호수공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찾아가는 공연으로 야시장, 또 문화의 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도 무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민이 사회부터 공연까지 하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꺼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매주 토요일에 만나보시죠. 우진 황주일 선생의 문인화 개인전이 7월 21일부터 3주 동안 여수 린 갤러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황주일 선생의 전시에서는 한국 전통의 문인화에서 볼 수 있는 위트, 재치, 해악, 풍자, 그리고 기원에 작가의 색깔을 입힌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인화는 그림과 글의 의미를 동시에 읽어내야 하는 작품인데요. 여백의 미를 중요시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의 작품에선 화선지 가득 색으로 표현돼 민화 같은 느낌을 만날 수 있는 게 독특합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황주일 선생의 문인화전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여수 린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 박성태 씨의 옛사랑 금오도 사진전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수 해안통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촬영한 다큐멘터리 사진 50여 점이 담긴 이번 전시에서는 금오도 주민들의 애환과 공동체적인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폐가에 걸려진 멈춰진 시계, 지붕 높이만한 돌담집, 또 파래를 채취하는 모습 등 리얼리즘, 사실 그대로를 사진에 담았다고 하죠. 아름다운 금오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박성태 작가의 전시,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작품을 만나고 싶으신 분은 서둘러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페라의 브런치 음악회 사진전까지 정말 우리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예술 문화가 더 다양해져서 참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전시 공연들 듬뿍 챙기셔가지고요. 감성 지수 한번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건강한 만남이죠. 이번엔 화면으로 태권도 함께 배워보시죠. 안녕하세요. MBC 시청자 여러분. 대한태권도협회 정수정입니다. 태권도가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화제의 태권도 다이어트 운동.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복부 비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상복부 운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가볍게 접고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린 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빠르게 다운 한 번 더 좌우로
스트레칭. 빠르게. 무릎 펴서. 빠르게. 말아주기. 펴고. 스트레칭. 뒤로 시작. 바로. 다이어트 운동은 무엇보다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권도 운동을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마른 장마로 비가 적게 내려서 걱정이다 싶었는데 또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비는 물론이고요. 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름철 이 질환에 대한 예방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라고 저희가 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남정광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여느 계절보다 특정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그만큼 원인과 예방법 꼼꼼하게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여름철 질환하면 가장 흔하게 걸리는 질환이 바로 식중독에 의한 어떤 장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식중독에 의한 장염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장티푸스의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나 포도상구균의 독소가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잠복기를 하루 정도 거친 후에 고열을 동반한 복통,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장염에 걸릴 경우에는 음식을 입으로 먹을 경우에 더 악화되기 때문에 금식을 유지하면서 세균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과 탈수에 대해서 수액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물 마시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히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식중독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식물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에는 70도에서 1, 2분이면 모두 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열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름이 되면 꼭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것 같거든요. 비브리오 폐혈증의 치사율 어느 정도인가요? 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항생제가 많이 발달해 있지만 아직까지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50% 이상을 조사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비브리오 블리티쿠스라는 세균이 우리 입을 통해서 장으로 흡수되거나 피부의 상처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와서 전신에 염증을 동반한 폐혈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고열을 동반한 복통, 설사, 피부에 물집이나 반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런 비브리오 블리티쿠스균이 수온이 18도에서 20도 이상 올라가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름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만성 간질환자 같은 면역이 많이 떨어진 환자분들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여름에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도록 하시고요. 또한 갯벌 작업을 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상처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를 반드시 입고 작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땀이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이 때문에 땀과 관련된 질환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름철에 주로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으로는 사타구니 습진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타구니 습진은 겨울에 호전되었다가 여름에 악화되는 증상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여름에는 특히 땀과 습기가 많기 때문에 곰팡이균이 자라기 쉬운 상태가 되어서 사타구니 습진이 잘 걸리게 됩니다. 네. 건조하게 일단 유지하면서 마찰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항진균제를 처방받아서 발라주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 예방을 위해서는 일단 그쪽 청결과 습도를 낮게 건조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꽉 끼는 바지를 되도록이면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땡볕더위가 이어질 텐데 이 자외선 노출도 신경이 쓰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외선에 심하게 노출될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보통 자외선에 노출되어서 일광화상을 입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이 일광화상은 자외선에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따갑거나 열감이 있고 심할 경우에는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시원한 물에 담글 경우에 증상이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증상이 많이 심해서 수포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터뜨리지 마시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고요. 네. 반드시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선크림 등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을 하시고 모자나 양산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이 일광화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그 첫 열사병 환자가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열사병 과연 어떤 질병이고 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점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열사병은 보통 일사병의 좀 심한 형태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일사병은 더운 공기나 햇볕에 우리 신체가 장기간 노출되어서 우리 몸이 체온 조절을 실패할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은 어지럼증이나 두통, 권태감 등의 가벼운 증상을 일으키지만 심할 경우에는 근육통이나 실신, 빈맥, 그리고 정신 이상 등의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일사병의 증상 중에서 정신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열사병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얼음찜질 등으로 체온을 최대한 빨리 낮춰주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사병은 탈수나 염분 부족에 의한 증상이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수분이나 염분을 섭취해 줄 경우 예방할 수 있고요. 일사병이 발생한 경우에 놀라지 마시고 그늘에 눕혀서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수분을 공급해 주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과도한 냉방 제품 사용으로 인해서 냉방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여름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냉방병이라고 하면 과도한 냉방과 관련된 가벼운 몸살 감기 증상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인데요. 네. 이 냉방병에는 주로 이제 3가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실내와 외부의 온도차가 심해서 나타나는데요. 이제 저희 신체가 보통 여름이 되면 고온에 1, 2주에 걸쳐서 더위에 적응을 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내가 매우 온도가 낮고 외부가 높을 경우엔 이 적응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추위와 더위에 반복 노출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 몸이 교감신경계가 지쳐서 이러한 몸살이나 감기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네.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냉방에 반드시 필요한 냉각수가 레지오날레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오염됨으로써 그 냉방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세균이 전파돼서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기 증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약자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밀폐건물 증후군이라고 해서 냉방 때문에 냉방을 위해서 보통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냉방병입니다. 그렇다면 냉방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실내외 온도차이기 때문에 실내와 외부 온도차를 되도록이면 5도에서 6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냉방기는 1시간을 틀 경우 30분 정도는 정지시켜 주는 것이 좋겠고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5분 정도는 환기를 시킴으로써 내부를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워지다 보니까 여름철의 레저 중 하나죠.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들 많이 찾으시는데 이때 여름 질환의 흔한 질병 중 하나인 결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 결막은 보통 우리 눈꺼풀 안쪽과 안구의 가장 바깥쪽을 덮고 있는 투명하고 아주 얇은 막입니다. 이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결막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결막염이 발생하게 되면 눈물이 많이 나고 이물감이나 또는 분비물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심할 경우에는 이제 안구 출혈을 동반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치료하게 됩니다. 여름철에 흔한 세균성 결막염의 경우에는 항생제가 들어있는 안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치료하고요. 그리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경우에는 안약과 함께 내복약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을 다녀오거나 수영장을 다녀온 후에는 인공 눈물로 눈을 좀 씻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청결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좀 다른 질병 이야기를 해보죠.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치를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A형 간염 환자가 월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6월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야외 활동이 잦고 또 휴가 등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자주 가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A형 간염 환자 발생 수가요, 전년 대비 무려 3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장님, A형 간염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A형 간염은 A형 간염 환자의 대변에 의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전염이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여름에 물놀이가 잦은 여름에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A형 간염이 발생하게 되면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복통, 심할 경우에는 황달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이 A형 간염이 걸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안정입니다. 병원에 오시더라도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이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유지할 경우 일주일 이내면 대부분이 호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변에 의한 오염된 음식이 원인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6개월이나 12개월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할 경우 면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더욱더 여름이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그 수족구병 때문인데 올해 또 그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수족구병 어떤 질병입니까? 수족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손과 발, 입에 물집이 잡히는 질환입니다. 이런 특징적인 증상 때문에 일반 보호자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주로 비교적 소아에서 흔한 질환입니다. 이런 장에서 원래 살고 있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호흡기나 입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어서 이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손과 발, 입에 물집을 일으키고 또 심하지 않은 미열증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로 저절로 낫게 됩니다. 이 증상의 경과를 보면 입안에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터짐으로써 궤양이 발생해서 그 통증 때문에 식사량이 조금 줄다가 호전되면서 다시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병원에 오시더라도 어차피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증상에 맞춰서 통증에 의해서 못 먹을 경우에는 통증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수액이나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해서 기다리면 대부분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름에 발생하는 질환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열심히 더 공부해서 예방 잘해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치료보다 정작 중요한 건 예방이니까요. 몸 관리 또 청결 잘 유지하셔서 건강하게 여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올라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만성예수욕장이 7월 9일부터 개장이 되죠. 이에 따라 관광객 또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 6번과 7번이 우회 운행합니다. 기간은 7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고요. 만성리 해수욕장 상가를 우회 운행하게 됩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만성리를 찾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더운 여름 앞마당 텃밭 상추에 보리밥, 쌈 사 먹던 기억 떠올리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실 테죠. 또 아이들의 자연 체험을 위해 순천시에서 텃밭 정원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7월 3일과 월요일인 4일 이틀 동안 순천시 평생학습문화센터 다목적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텃밭 분양자 또 일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순천시의 도시농업 소개 및 텃밭 관리 기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대표인 김춘기 강사와 함께하게 될 이번 특강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오후 2시 30분 이전에 도착하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세요. 네,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죠. 고맙습니다.